저희들이 구독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빵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조만간에 이제 15,000명, 20,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차 알려주세요.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가나라든다 스튜디오에서 이상희 TV 10,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할 건데요. 사실은 5,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였는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 또 5,000명이 더 늘어서 10,000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4월 10일 정도 되면 더 많이 20,000명이 되지 않을까. 네. 20,000명. 그렇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00명 돌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마차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4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납시다. 2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만납시다. 막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3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2019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6개 국가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10점 만점에 7.769점을 받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사실 작년에도 1등 했거든요. 올해 또 1등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하고 핀란드가 1등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3등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 세 나라는 1, 2, 3등을 번갈아하는 나라들입니다. 4등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어디 있습니까? 북유럽 맨 꼭대기에 있죠. 이렇게 보면 북유럽 나라 4개가 1, 2, 3, 4등을 차지해버렸네요.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도 북유럽이죠.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렇게 10위권 국가들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10위권에 속한 나라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바로 복지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요.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표국가 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영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 두 나라는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지금 또 최강대국인 나라 영국과 미국인데요. 영국은 15등 했고요. 미국은 19등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아베의 일본 58등입니다. 58등.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바로 복지국가였죠. 복지국가입니다. 이들 행복 복지국가들은 사실 이 정치적으로는요. 정당 정치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행복한 나라는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는 정당 정치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더라.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포용적 선거 제도와 밀접하게 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죠.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행복 복지국가 비례대표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깔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죠. 마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자 국제신문 칼럼을 다뤄보겠는데요. 이상희 칼럼입니다. 제목은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인데 제가 칼럼의 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복지 분배는 보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사람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투자가 보편주의 원칙하에 생애 주기별로 잘 제도화돼 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복지국가에선 누구나 이를 통해 자립적 삶을 꾸려가지만 각종 위험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소득이 단절되거나 사회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복지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하는 나라잖아요, 마차. 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그것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요. 네. 그리고 복지와 분배는 보편적이고 적극적으로 발달을 해요. 이런 나라인데, 자, 이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자립적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일을 못해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소득이 단절되거나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차가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포용적 성장을 하는 국민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다. 이런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대와 사회 공공성의 수준이 높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자립적 개인들이 서로 간에 제도적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걸 도우려면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사람들을 묶어주는 거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사회 공공성이 높은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대 수준을 높이고 사회 공공성의 수준을 높이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조세 부담률이 낮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치고 연대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연대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면서 우리 연대하자 그러면 그말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하는 정치인입니다.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낸 돈을 모아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또 내가 힘들 때가 닥쳐요. 네. 그럼 또 나도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높아야 복지국가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에서는 신기하게도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런데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에서 조세 저항이 훨씬 더 커요. 이 아주 역설적이죠. 네. 자, 조세 부담률이 높은 연대와 사회 공공성의 수준이 높은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에서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크게 확충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본이 높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경제 성장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 경제 성장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는, 이 말은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나라가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6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모두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이 지표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둘째, 건강 기대 수명이다. 이는 한 사회의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 수준을 반영한다. 미국처럼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복지 분배가 부실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이 취약한 나라는 건강 기대 수명이 높을 수 없다. 셋째, 사회적 지지다. 이것은 연대의 제도화 수준에 따른 결과물로 시장만능주의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지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비례한다. 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 점수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6가지 지표를 사용한대요. 이 6가지 지표는 우리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 지표가 다 좋아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결과적으로 행복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 순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지표가 뭐냐? 역시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소득은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겁니다.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자, 근데 이제 다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 수준이 아마 순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점수가 낮아진 건데요. 자, 둘째, 건강 기대 수명. 이 건강 기대 수명도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건강 기대 수명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이나마 의료 보장이 잘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지지인데요. 사회적 지지는 바로 연대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런 연대의 수준, 사회 공공성의 수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연대와 사회 공공성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마차? 높아요, 낮아요? 낮은 것 같아요. 낮잖아요. 네. 낮으니까 지금 복지효과가 아닌 거죠. 이게 높으면 우리가 복지효과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연대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나라, 이게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지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냥 혼자서 어려움에 처하면 그 고통을 혼자서 다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네. 삶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지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사회적 지지 점수가요. 형편없이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체 평균 점수를 까먹어요. 이게. 사회적 지지가 너무 낮다. 이것은 연대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 사회 공공성 수준이 낮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북한 관련한 방송이 많아졌을 때 네. 북한에서 그 현지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낙오자가 없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성적에 따라서 이제 대학 가는 데서부터 낙오자를 막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그 수없이. 낙오자가 없다는 말이 정말 수없이 많은 낙오자를 만들어냈는데 네. 낙오자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근데 저는 뭐 북한이 낙오자가 없다는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잘 그렇긴 모르겠는데 한데, 네. 자오자 낙오자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복지국가예요. 1등부터 저 1, 2, 3, 4등까지가 전부 다 북유럽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그 나라가 낙오자가 없는 나라인 것은 확실해요. 네. 낙오자를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낙오한 사람도 특정 분야에서는 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또 성공자가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잔혹해요. 다 잘해야 돼요.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자,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6가지 지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3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1인당 국민소득, 두 번째 건강 기대 수명, 세 번째 사회적 지지죠. 네. 다음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넷째, 내 삶을 선택할 자유다. 이는 자유시장의 소극적 자유를 넘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를 말한다. 포용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장받지만 시장 만능주의 체제에서는 운 좋은 사람들만 이런 기회를 누린다. 다섯째, 관용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도를 말하는데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여섯째, 부패지수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세상은 연대와 포용의 복지국가 체제보다 부패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행복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6가지 지표 중에서 네 번째는 내 삶을 선택할 자유잖아요. 네.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자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 우리 이상희 TV 시청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조건들에 맞추어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네. 내가 진실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그걸 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행복을 향유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북유럽 복지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데요. 적극적 자유. 국가는 국민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자유, 이 적극적 자유를 얼마큼 제도적으로 잘 보장해 주느냐, 잘 보장해 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승자 독식의 시장 만능주의 국가인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기 삶을 이렇게 선택할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운 좋은 사람들이죠. 네. 뭐 실패하더라도 끄떡없는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소수입니다. 네. 어떤 운 좋은 소수죠. 그 부모로부터 아주 우월적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탁월한 그리고 운 좋은 조건을 타고나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무한한 도전의 기회를 누리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누리고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죠.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가지지를 못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주어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적극적 자유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관용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관용이 점차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관용이 살아있으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포용적 복지효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부패지수인데요.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높은 편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아주 우리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부패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만 먹고 살자라고 하는 생각. 남은 어떻게 되든 남의 걸 훔쳐서 뇌물을 받아서라도 나만 잘 살자. 이런 심성들이 부패를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지국가에서는 연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패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는 부패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체제가 포용적이라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다. 과거 영국은 유럽에서 뒤처진 나라였지만 근대 시기부터 가장 돋보이는 나라가 됐다.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발전국가의 선봉에 섰던 것인데 그것은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포용적인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미국도 영국과 같은 길을 걸었고 영미식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제는 당대의 높은 포용성으로 인해 압도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들 나라의 포용성 수준을 끌어내렸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한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고 가장 국민이 행복한 나라였거든요. 네. 그때는 이게 포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사회 체제가 굉장히 포용적이었는데 이 포용성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포용성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성자 독식이 되고 포용적이라기보다는 배제적이 되고 네. 막 약한 사람을 막 착취하고 수탈하는 불평등의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불평등은 포용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한 3, 40년 사이에서는 최근 3, 40년 동안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인구가 많아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데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뭐 200년, 100년 전에는 별로 포용적이지 않던 북유럽의 이 작은 나라들이 최근 한 3, 40년 사이에는 포용성이 굉장히 높은 체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영국과 미국이 근대 발전국가 시대를 주도했던 것은 당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포용적이었던 경제사회체제 덕분인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당시의 포용적 정치였다. 다른 나라들이 절대왕정이나 낡은 틀에 묶여있을 때 영국과 미국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당시의 포용적 정치가 높은 수준의 경제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했고 이것이 압도적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정치 및 경제 사회 체제는 주요 국가들 중 포용성이 가장 낮아졌다. 자, 그런 거죠. 영국과 미국이 지난 한 250년 전쯤부터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까지 이 근대 발전국가 시대를 주도했던 이유는 뭐냐.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포용적이었던 경제사회 체제인데 이 경제사회 체제가 이렇게 포용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가 포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굉장히 정치적 자유가 넓게 열렸죠.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혁파하고 구체제 앙샹 레짐을 혁파했던 나라가 바로 영미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정치, 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정치가 경제 사회 전체를 포용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이 나라가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이후에 압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이게 최근 한 3, 40년 사이에 오히려
포용성이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낡은 정치제도 때문인 거예요. 그 낡은 정치제도의 핵심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없어요. 선거제도 자체가 승자 독식인 거야. 승자 독식으로 한 명만 당선되고 그 당선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사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포용성이 부족하면 경제사회 체제 전반의 포용성도 또 부족해지는 거야. 정치가 누굴 배제해버리지 않습니까? 배제해버리면 경제사회적으로도 배제돼 버리는 거고 경제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 이게 최근 영국과 미국에 나타난 사회현상, 경제현상이란 말이죠. 그 반면에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과거에는 형편이 없었지만 그런데 최근 한 100년 사이에 포용적인 그런 정치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즉 비례성 강한 정치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정치가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용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니까 경제사회에서도 포용적인 의사결정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제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이 적어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자. 이게 이제 지금의 복지국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가 결과적으로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만들고 이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보다 포용적이고 잘 성장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국민 행복한 복지국가의 경제사회 체제를 만들더라.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순위 10위권에 속한 나라들 중 캐나다를 제외하면 모두가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 비율로 연결되는 선거제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24개 국가는 비례대표 의석만 존재하는 전형적인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지역구 의석이 있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 독일과 뉴질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행복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이런 그러네요. 거고요.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연동형을 안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네.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정당이 얻은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주어져 있는데 그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나눠 가지는 겁니다. 지역구 의석은 아예 논외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동형과 병립형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비례대표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비례대표제, 비례성이 아주 약한 비례대표제. 우리 이것을 무늬만 비례대표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비례대표 의석이 있지만 이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당선시켰던 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진짜 비례대표제가 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지역구가 없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선거제도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칼럼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양당제, 양극화, 불평등, 불신, 갈등, 대립, 배제, 그리고 지역주의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런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54위, 일본은 58위로 조사됐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배제의 정치를 고착화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 행복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가로막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UN 행복순위 조사에서 54위를 했습니다. 일본은 58위입니다. 여기 뭐 친구지간에 어깨를 나란히 하네요.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이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너무나 약하다. 그러니까 무늬만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나라다. 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선거제도의 기본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최강자가 모든 걸 다 먹어버리고 한 표라도 모자라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쓸려 나가버리는 배제되는
그 표들은 다 죽은 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제도죠.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배제의 정치를 고착화한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정확하게 우리와 일본에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반대편에 있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약자에게 불평등하고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있을 때 만약에 재보궐 등으로 자리가 비일 경우에는요. 네. 그렇게 비워져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굳이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양당제,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갈등과 대립, 배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체제이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강화될 때라야 다당제의 합의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체제가 포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말이죠. 정당 정치 체제를 보다 포용적이고 민주적이고 비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당 정치가 이렇게 포용적으로 바뀌게 돼야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보십시오. 비례대표 전면 폐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은 거죠. 이거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세계사적인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죠.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와 청취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